네,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투탕카멘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투탕카멘이라는 이름은 다들 알고 계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그리고 그를 둘러싼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죠. 바로 파라오의 저주.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제 그런 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널리 알려진 이름과 또 이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투탕카멘은 왜 대체 유명한 걸까요? 자, 엄청난 정보광이어서? 아니면 엄청난 성군이어서? 아닙니다. 사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탕카멘은 남긴 업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이 파라오는 심지어는 20살이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운의 파라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탕카멘을 현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고대 이집트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그의 무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자, 투탕카멘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발견된 것은 1922년 11월 4일의 일이었습니다. 이날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 그러니까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죠. 하워드 카터는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덤의 첫 번째 계단들이 발견되었다. 정말 무덤덤한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쓰여진 문장의 내용과는 달리 이 문장이 쓰여진 글씨를 쓴 방식은 마냥 무덤덤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카터는 보통의 경우 일기장에 줄이 쳐져 있었는데 그 일기장 줄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글씨를 쓰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이 무덤의 첫 번째 계단들이 발견되었다라는 이 문장만큼은 줄에 맞춰서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대각선 방향으로 문장을 피 갈기듯이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쓰여진 필체에서는 이 노련한 고고학자가 무덤의 입구를 발견했을 그 당시 느꼈을 흥분이 1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지죠. 사실 투탕카멘은 잊혀진 파라오였습니다. 그가 존재했었을 가능성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 수수께끼 같던 인물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하워드 카터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들의 계곡에서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커다란 성과는 없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카터의 후원자가 있었거든요. 카나본 백작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인데 이 카나본 백작이 더 이상 당신을 후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선언을 카터에게 하게 됩니다. 카터는 이 카나본 백작의 후원 중단 선언에 굴하지 않고 백작을 한 번 더 설득을 해요. 그래서 백작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1922년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내가 후원을 하겠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당신을 후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1922년에 마지막 시즌이 시작이 되고 최후의 순간에 극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카터가 느꼈을 그 희열은 아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겠죠. 엄청난 감동을 그는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자, 투탕카멘은 이집트 신왕국 18왕조 시대의 파라오입니다. 자, 이 연표를 보시면 이집트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략 중간 정도의 시대죠. 투탕카멘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직전의 시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기원전 14세기인데 이집트는 이 시기 동안에 엄청난 격동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시기였어요. 이 시기를 아마르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아마르나 시대의 중심에는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었어요. 자, 그는 아메노트 3세에게는 아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투탕카멘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메노테프 3세는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집트가 가장 전성기일 때의 파라오였는데, 사실 이 시기에 이집트는 무엇인가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이 근동 지역 전체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아케나텐이 왕위에 오른 것은 바로 그 이집트가 최전성기였던 시대였죠. 자,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케나텐은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쭉 이어져 내려오던 고대 이집트의 다신교적인 전통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유일신교로의 어떤 종교 개혁을 시도하죠.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이 종교 개혁에는 파라오의 권위를 위협하던 아멘 신관단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메노테프 3세 시대 동안에 이집트는 엄청나게 부유해졌는데, 이렇게 이집트가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가 부유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의 최고 신이었었던 아멘 신을 섬기는 아멘 신관 집단도 부유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영향력이 커져가는 이 아멘 신관단이 조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케나텐은 어쩌면 이 아멘 신관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멘 신관단이 섬기던 아멘이라는 신을 치워버릴 수 있는 새로운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신을 유일신으로 이제 모시려는 그런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케나텐이 유일신으로 설정한 아텐이라고 하는 신은 굉장히 오래도록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신입니다. 아텐이라는 신이 구한국시 때부터 어떤 이제 문헌적으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한 번도 중요한 신이었었던 적이 없어요. 아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태양신 라의 한 속성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 아텐은 태양신 중에서도 태양 원반의 신입니다. 태양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그 원반이 보이시잖아요. 이 아텐은 그 원반을 나타내는 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케나텐은 이 종교교육의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원래 아케나텐의 이름은 아메노테프였어요. 그러니까 아메노테프 3세의 뒤를 이은 아메노테프 4세였죠. 이 아메노테프라고 하는 이름은 아멘신께서 만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아케나텐은 아텐신에게 이로운 자라는 뜻의 아케나텐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이 개혁은 기존의 이집트 기득권층의 반발을 샀습니다. 여기서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멘 신관을 모시던 신관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개혁은, 이 종교 개혁은 종교적인 개혁이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집트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이어져 내려오던 고대 이집트의 전통이 깨진 거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변화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초에 이집트 땅에 적용된 마트라고 하는 우주적인 질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케나텐은 심지어는 수도도 옮겼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었던 이 중이집트, 그러니까 중부 이집트 지방에 새롭게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아케트 아텐, 즉 아텐의 지평선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것으로 수도를 옮겼죠. 아케나텐이 수도로 옮겨간 아케트 아텐 지역을 오늘날에는 아마르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아케나텐의 시대를 이제 아마르나 시대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시기에 유행했던 아주 특유의 예술 양식을 아마르나 예술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케나텐은 왕위에 오른 지 1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그런 개혁을 완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죠. 이 아케나텐의 뒤를 이어서 스멘카라, 또 네페르 아텐 같은 파라오들이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행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어요. 자, 게다가 이들의 어떤 재위기는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스멘카라나 네페르 아텐 같은 파라오들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어쩌면 아케나텐 사후에 직접 왕위에 오른 아케나텐의
왕비였었던 네페르티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아케나텐과 네페르티티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딸들 가운데 장녀였었던 메리타텐일 가능성도 있죠. 아케나텐이 세상을 떠난 직후의 사항들이 모두 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 이후 시대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 아케나텐 시대, 그러니까 아마르나 시대의 흔적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도 아케나텐의 유지를 받들려고 하는 어떤 세력과 또 기존의 아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아마 갈등을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이 양 진영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것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왕실과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 파라오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지워졌었던 이 아마르나 시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케나텐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기존의 이집트의 기득권층이 사망하자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려고 시도를 하게 됐고, 실제로 모든 것이 아주 급속하게 원상복구가 됩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년이었던 아마 10살도 채 되지 않았었던 투탕카멘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아무래도 아주 어린 나이였었고 또 상황이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투탕카멘은 기득권층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일종의 꼭두각시 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는 과정에서 우선은 아케트아텐으로 옮겨갔던 수도가 다시 테베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아케나텐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래로 굳게 닫혀 있었던 아멘 신을 섬기는 이집트 전역의 신전들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투탕카멘도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투탕카멘의 원래 이름은 투탕카멘이 아니었습니다. 투탕카멘의 원래 이름은 투탕크아텐이었죠. 아텐 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면서 아텐 신앙이 버려지고 다시 아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파라오의 이름에 있는 그 아텐 신의 이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탕크아텐이라고 하는 이름은 앞쪽은 그대로 남겨놓고 뒤에 신의 이름만 바꿔서 투트앙크아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투트앙크아멘은 아멘 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투탕카멘은 특별한 업적은 남기지 못하고 1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투탕카멘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자, 투탕카멘과 그의 왕비였었던 앙케세나벤 사이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아이가 태어났던 것으로 보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두 아이 모두 다 사산되었죠. 그래서 투탕카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왕위는 이제 더 이상 왕족들이 남아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시 궁정의 최고 유력자였었던 총리직을 맡고 있었던 아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는 이름은 아이이지만 사실 이 즉위 당시에는 이미 상당히 고령의 노인이었어요. 아마 거의 70살이 넘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왕위에 아주 오래 있지는 못하고 금세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아이에게도 후사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왕위는 군인 출신의 호렘헤브라고 하는 인물이 계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호렘헤브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본격적으로 과거에 대한 정비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케나텐, 투탕카멘, 아이 이렇게 3대에 이르는 시기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게 됩니다. 아케나텐과 투탕카멘, 아이는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기록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아마르나 시대에 대한 이 기록 말살 정책은 호렘헤브의 뒤를 이어서 시작되는 19왕조 시대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호렘헤브는 중년의 나이에 파라오가 되어서 약 30년 가까이 왕위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에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미 장성한 아들을 갖고 있고 또한 건강한 손자도 갖고 있었던 한 인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람세스였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람세스는 람세스 2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렘헤브의 왕위를 계승한 람세스는 람세스 1세로서 람세스 2세의 할아버지죠. 이 람세스 1세는 호렘헤브가 과거 이제 그냥 일반 귀족이었을 때는 동료였었고
호레메부가 파라오가 된 이후에는 호레메부가 아주 신뢰하던 부하였습니다. 자, 람세스 1세가 갑작스럽게 파라오가 됨으로써 그 당시 이미 태어나 있었던 람세스 2세는 또 역시 갑자기 왕족이 되게 되었죠. 애초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일반 귀족이었지만 어느 순간 왕족이 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투탕카멘은 사실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살았던 인물이죠. 도굴되지 않은 그의 왕묘가 발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생애도 짧았고, 이런 상황은 투탕카멘을 무엇인가 조금 신비로운 인물로 이제 인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죠. 만약 투탕카멘의 생애가 특별하게 짧지 않았다면, 또 투탕카멘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이집트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를테면 람세스 2세가 파라오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럼 투탕카멘은 왜 그렇게 일찍 사망했을까요? 투탕카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후반의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평균 수명이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짧았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아주 이른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의 죽음에 얽힌 다양한 가설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몇 가지 가설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암살설이에요. 아마 이 암살설은 그 당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은 이집트 쪽 기록은 아니고 히타이트 쪽 기록입니다. 히타이트 쪽의 기록인 수필룰리우마 1세 연대기 속의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자,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집트의 한 여왕이 히타이트 왕에게 어떤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와 결혼해서 그를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나의 종과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히타이트의 왕은 자신의 아들 얀난자라고 하는 왕자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근데 얀난자는 히타이트에서 이집트의 국경을 넘는 중에 살해를 당하죠. 이 기록 속에서 이집트의 왕비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 투탕카멘 사후에 앙케세나멘이 아이와 혼인하는 것에 절망해서 히타이트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투탕카멘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깨진 뼈 조각도 이 암살설의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에 다시 이루어진 투탕카멘의 미라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는 그 뼈 조각이 이렇게 생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미라를 만들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판단이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투탕카멘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척추는 이렇게 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리에도 장애가 있어서 지팡이를 써야만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수십 개의 지팡이가 함께 출토가 되었습니다. 부장품으로 지팡이들이 잔뜩 같이 시신과 함께 매장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더불어서 투탕카멘에게는 구순구 계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술 부분이 갈라지는 그런 장애도 이제 나타났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탕카멘의 시신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두개골의 골절이 되게 크게 나 있었고 가슴뼈도 상당히 손상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어떤 법의학자들은 투탕카멘이 전차 사고, 그러니까 전차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전차 바퀴에 밟히는 그런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또 투탕카멘의 시신에서는 말라리아 감염의 흔적도 나타나는데,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비교적 흔한 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탕카멘은 이 모든 설명에 따르면 애초부터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전차를 타고 가다가 낙마해서 큰 외과적인 손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했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확실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 판단을 내리게 해준 다양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투탕카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현대 학자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제로 DNA 분석을 통해서 투탕카멘이 아케나텐의 아들 그리고 아메노테프 3세의 손자라는 사실이 아주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더욱이 투탕카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투탕카멘의 어머니는 사실 오랫동안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설들이 제안이 되었었는데 이 DNA 분석을 통해서 분명하게 누구인지 확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시신은 확인되었지만 이 시신의 주인공의 이름, 투탕카멘 어머니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어머니는 투탕카멘의 아버지인 아케나텐과 완전한 남매였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남매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집트의 왕실에서 근친혼은 꽤 자주 일어났어요. 남매들끼리 혼인이 이집트 왕실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대체로 이제 어머니가 다른 남매들끼리 혼인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남매들끼리 이제 혼인을 하는 그런 사례들은 꽤 많이 나타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같은 완전한 남매가 부부가 되는 사례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투탕카멘의 경우에는 18왕조 시대의 마지막 파라오예요. 혈통적으로도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18왕조 시대에는 이 왕실 내에서 근친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유전적인 결함이 계속해서 축적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탕카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완전한 남매였죠. 투탕카멘에게 유전적인 질환이 나타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투탕카멘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태어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파라오의 저주는 고대 이집트의 왕, 특히 무덤에 잠든 파라오를 방해하거나 도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나 죽음이 닥친다는 믿음 혹은 전설 혹은 도시 괴담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괴담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오컬트적인 상상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을 신성하게 여겼고 또 실제로 무덤 안에 침입자를 저주하는 경고문이나 부적 같은 것들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로 이루어지는 도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었지 또 초자연적인 저주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투탕카멘 무덤에는 그 저주의 문구조차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이 파라오의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유명해진 계기는 1922년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입니다. 자, 이 무덤은 거의 훼손되지 않고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가 큰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굴에 관여한 인물들이 몇몇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 저주설은 크게 확산이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한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를 후원한 카나본 백작이 발굴이 시작된 이후 수개월 안에 폐혈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 발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저주가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이 퍼지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하워드 카터의 동료였었던 아서 메이스 그리고 친구였었던 조지 제이 굴드 같은 무덤 발굴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도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한 20여 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영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58세였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카나본 백작이나 아서 메이스 이런 분들 전부 다 50대 중후반에 세상을 떠납니다. 특별히 요절한 것은 아니죠. 더불어서 발굴과 관계된 사람들의 총 숫자도 2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 2천여 명 가운데 20명 정도가
그것도 발굴이 시작된 이후 수년에 걸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파라오의 저주라고 하는 변수가 없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덤 발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 하워드 카터죠. 자, 이 카터의 경우에는 64세까지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카나본 백작의 경우 사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항상 그의 딸이었었던 레이디 이블린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레이디 이블린도 투탕카멘 무덤에 여러 차례 들어갔었고 또 이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블린은 80세까지 살죠. 또 처음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계단의 첫 단을 발견했었던 동네 소년 후세인 압델 라술도 80세 넘어서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파라오의 저주가 실체가 있는 현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무덤 발굴과 가장 관련이 있는 발견자부터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야겠죠. 자, 어떤 학자들은 이 오래된 고대의 무덤 내부에 있었던 곰팡이라든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사람의 건강을 해쳤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투탕카멘 무덤 발굴과 관련해서 이 발굴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대규모 감염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오래된 무덤을 열 때에 그러한 어떤 고대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죠. 자, 그렇지만 투탕카멘의 저주는 언론의 과장과 대중의 상상이 어떤 이 이야기를 확산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근대적인 상상과 또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만들어낸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전설 같은 괴담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신비로움, 그리고 이 문명에 대한 경외심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여전히 다양한 매체에서 회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투탕카멘 무덤에 들어갔다 오면 정말로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저는 수십 번을 다녀왔으니까 저도 반드시 죽게 되겠죠. 인간은 누구나 결국에는 삶을 마치게 되니까요. 자, 투탕카멘은 길게 통치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큰 업적, 엄청난 정복의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이집트학의 역사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고고학 역사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투탕카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유일한 왕묘는 아닙니다. 1939년 프랑스의 고고학자 피에르 몽테에 의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타니스라고 하는 곳에서도 21왕조, 22왕조 시대의 왕묘들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었죠. 자,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발굴된 무덤들의 보존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자, 이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은 삼각주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 내부에 부장품으로 사용되었었던 여러 유기물 재료로 만들어진 유물들은 발굴 당시에 이미 다 썩어서 없어진 상태였었고, 심지어는 파라오의 미이라 역시도 대체로 다 썩어서 아주 일부 인골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 이 21왕조, 22왕조 시대는 투탕카멘의 시대인 신왕국 18왕조 시대보다 파라오의 권력이 한참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라오의 무덤 속에 이제 그 부장품으로 사용된 유물의 양과 화려함이 투탕카멘 무덤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됐죠. 여기에 더해서 이 타니스 무덤이 발견되었던 1939년에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대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 발굴 소식이 이렇게 세계 각지로 전해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탕카멘의 무덤은 기억하시지만 타니스의 무덤은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황금 마스크나 그다음에 이제 시신이 안치되었었던 황금관, 그리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여러 장신구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한 물건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동안은 그림이나 문헌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부를 실제 하는 유물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덤 발굴을 통해서 그 흔적들이 후대 파라오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훼손된 아마르나 시대에 관한 전모를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서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고대 이집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20세기 초반은 전 세계적으로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던 시기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 무덤 발굴 소식이 당시에 발굴 현장에서 막 사용되기 시작했었던 사진 촬영술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진과 더불어서 전 세계 각지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서구 국가들의 대중 시민사회에서 이 발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중적 관심이 무척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때 뜨거워진 대중적인 관심은 이집트 학이 하나의 학문 분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어떤 사회적인 바탕이 되었죠. 자, 투탕카멘은 사실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이 온전한 상태로 발굴됨에 따라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죠. 그의 짧은 생애는 엄청난 흔적을 남기지는 못하고 허무하게 끝이 났지만, 그의 무덤이 밝혀낸 수천 년 전의 이집트는 지금도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파악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고대 이집트 문명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학문, 이집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곽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